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남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 남송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보면요. 자, 남송은 이제 그 정권 성격 보면 실력파의 정권 획득이 있어요. 그게 실력파와 고관 출신자들의 대립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되게 고관 출신자들은 되게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실력파는 금나라와 항쟁 과정에서 나타났죠. 되게 이제 무장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저희 그 대금에 대해서 금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싸우지 않은 주전파 출신들이 많죠. 자, 고종은 실력파를 재상에 앉히자 이게 이제 보수파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이 모분의 변화를 익혔지만 곧바로 진압당하고 오히려 이 실력파의 어떤 기반이 한층 더 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상 여의도의 개혁인데 이 여의도는 이제 재정관료 출신인데 요게 이제 신동계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원래 구동계에 있었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정백전하고 경제전을 재정을 어, 확충시켰다. 이 사용해서 그래서 그 재정의 그 확충에 이용했죠. 그럼 절백전이 뭐고 경제전이 뭐냐? 절백전은 이제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면 있죠. 면포. 예, 그때 면포보다는 이제 그 300? 300은 낫겠네요. 예, 3배에 부과되는 게 뭐냐면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경제적이라는 것은 종교에 잡다한 여러 가지 세금도 있어. 어, 찾아보니까 7개 종류의 어떤 잡세를 묶어서 어, 통합 관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7개 종류 잡세들 보면 가옥세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을 제조할 때 주조세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제중에 뭐냐면 만들어서 재정 확충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차소음 향례단 촉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전매품이죠. 이 촉법을 이해하려면 통상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나라 때 이제 통상법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감매법의 통상법을. 그래갖고 이제 감매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걸 관리 통제하죠. 생산부터 유통까지요. 근데 이제 통상법 같은 경우에는 유통만 이제 그 생산만 국가가 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한테 위임을 해요. 그때 이제 위임할 때 뭘 발행하냐면 초를 발행해. 초. 초라는 것은 판매 증서예요. 예. 그래서 요런 거 판매 증서를 발행해서 상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그랬는데 요 그 종전에 판매 증서를 더 확충시켰다. 더 많이 발행했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남송 재정을 재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말 잘못했네. 여기가 이제 절백제의 3배가 아니라 착각했어. 이게 비단백자거든요. 비단. 음. 비단에 부과한 세금이야. 예. 절백 할 때 백은 비단백자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금나라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악비라든지 유광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무장세력들이 대응 방위의 구실로 4에서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번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남송 때 강남 경제가 개발이 됐죠. 물론 강남은 예전부터 개발이 됐는데 이때는 더 개발됐지. 왜 그러냐면 북송 때는 남송 때 이제 강남에서 개발된 내용을 이익을 강남만 쓰지 않고 북송을 올려 보냈잖아요. 근데 남송 때는 이제 남송 자체에서 이제 강남에서 개발한 건 다시 또 강남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개발이 상당히 발달됐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사대부 관료들에서 남성 문화의 활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금의 하북 진출과 남송 금의 대립 볼게요. 자, 금나라가 이제 하북에 진출했죠. 근데 초창기 때부터 금나라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통치 경력이 없잖아요. 중원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시 이제 가도기로 계례 정권을 세웠죠. 그래서 초나라와 제나라가 이제 계례 정권인데 장방창을 이제 계례 정권의 왕을 한조에 세웠죠. 장방창은 그 북송시대 때 고관 대작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장방창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해서 내려왔죠. 예. 그러다가 또 뒤에 이제 제나라를 또 세워요. 예. 제나라가 이제 유해죠. 유해가 이제 제나라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통치에 넘어가죠. 그래서 금이 이제 직접 하북지배로 넘어간다. 그래서 초와 제 같은 계례 정권이 좀 있었다가 이제 가도를 거쳐서 금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송계에 각각 이제 뭐냐면 주화파하고 강경파가 있었어. 네. 주화파는 이제 그 송나라의 진해고요. 금은 달래가 있고요. 진해는 원래는 이제 그 금나라에 잡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진해가 좀 온건한 성향인 거 알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또 합평하자는 그 주장을 했던 것을 알게 되니까 금나라가 일부 남송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진해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합평파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금나라 싸우니 합평을 맺자. 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 강경파들은 대개 이제 그 악비 같은 군벌들 악비, 뭐 장준, 항세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누구와 연결되냐면 여기 이제 그 실력파들과 연결돼 있죠. 얘네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이 고관 출신자들은 이제 뭐 지혜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싸움보다 합평하자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서 이 금나라의 이제 뭐냐면 강경파들은 주로 송나라 대적했던 정방 장수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뭘 하다가 결국에는 악비가 뭐냐면 제거당하죠. 진해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진해는 중국에서는 완전 매국노 중국에서 이들을 이제 한간이라고 하죠. 한간의 대명사고요. 이 악비는 상당히 충신의 대명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진해에 보면 진해 그 철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어. 그 부인 옆에 부인과 함께.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뭐 침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오줌 놓고 그러거든요. 예, 막 욕하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진해를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악비보다. 왜냐면 진해는 이 여진족이나 다양한 민족들 포용하는 인물이었다. 이 악비는 한족 중심의 어떤 그 그 자민족 중심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제 중국 입장을 땐 지금 중화라는 개념이 그 한족뿐만 아니라 56개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론을 제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해라는 인물이 훨씬 더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이제 악비를 대부분 그냥 충실히 보고 있죠. 이건 중국 정부에서 최근 높게 평가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금의 하의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남성하고 이제 금이 하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소홍의 하라고 해요. 이거 명칭에 외워주세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와 삼서성의 대사관에 이르는 국경선으로서 해수 이북당은 북쪽은 금에게 하장을 했고요. 요 송은 금의 채공을 받아서 신하의 예를 취했다. 완전히 이제 뭐냐면 조공 채공 관계가 역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맺는 게 이 소홍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년 또 세표도 바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게 아니라 회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금나라에서 폭군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뭐냐면 중국 전체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남송을 치죠. 근데 남송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남송군에게 당하고 거기에다 해로왕이 원정 중에 뒤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뭐냐면 죽게 돼요. 예, 암살당하죠. 그래서 이제 해로왕을 죽이고 등장한 이제 금나라 세종은 빨리 이제 이 사태를 좀 수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때는 좀 이제 군신관계보다는 뭘로 바뀌냐면 금나라는 숙부,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송나라는 조카. 숙부는 큰아버지, 송나라는 조카.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조카하고 어떤 삼촌 간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금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대통 당하죠. 그러면서 좀 약간 한 단계 위에 격상이 되죠. 금나라가. 그래서 금나라가 백부. 예. 잠깐 내가 말했는데 숙부가 작은아버지고, 예, 백부가 이제 큰아버지죠. 네, 말하자면요. 예, 작은아버지에서 큰아버지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죠. 그래서 군신 관계였다가 그 숙부와 조카 관계,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관계였다가 큰아버지하고 조카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자, 남성시대 정치적 변화는 대개 보면 이제 항기권이 약화되고 재상이 뭐냐면 전행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해라든지 한탁주, 뭐 삼이원, 가사도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재상들이고, 그래서 이제 있고 당쟁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당쟁이 이제 도학파하고 신법당 계통의 이제 그 뭐냐면 한탁주 간의 어떤 대립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사 한탁주가 도학을 위약으로 금해서 금해야 이 견훤의 당금 이렇게인데, 여기도 도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리학이죠. 성리학. 성리학은 뒤에 좀 설명했지만 송학이에요. 송학. 송학, 이학, 성리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예들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파가 주위에 이제 뭐냐면 주제학이죠. 자, 하여튼 이런 걸 위약으로 모아서 금함으로써 경원의 당금이 일어난다. 예, 있고요. 그래서 남송의 멸망 과정을 보면요, 송나라와 몽골 연합군이 금을 공격하죠. 이때 송나라가 이제 몽골에 뭐냐면 그 딜을 내갖고, 아니 뭐 딜한다, 몽고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하죠. 그 연합군이 금을 공격해. 송나라 입장일 때는 금나라한테 하도 당하니까 몽골이 되게 좋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송나라의 외교 정책의 실수였어. 왜냐면 이때 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가 금을 하고 연합을 해갖고 몽골 공격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금이 멸망하면 그 다음 차례가 자기 때인데, 근데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적개심 때문에 몽골과 연합을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몽골이 이제 공격하죠, 송나라를.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이제 쿠빌라이 칸한테 멸망을 하죠, 남송이. 예. 그래서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북송이나 남송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였지만 이 외교 정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멸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남송의 역사적 중요성을 좀 더 추가해서 볼게요. 여기가 있네요. 여기. 자, 남성의 역사적 중요성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강남의 경제력이 더 올라갔다. 앞에서 얘기처럼 이제 강남에 생산된 물건들을, 물자들이나 이런 생산들을 더 이상 강북 보낼 필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경제력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인구 비중도 더 차이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보통 강남이 7, 강북이 3, 이 정도 비중이 더 커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이 어느 정도 버텨졌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보존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송악 이야기라고 하는 그 성리학이 더 발전됐다. 그거는 이제 남송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남송이 그 뭐냐면 피난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랑캐로부터 계속 피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뭐가 강조되기 시작하냐면 정통론, 대의명분 이런 것들이 강조돼. 그래갖고 이런 성리학이 더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때 이제 성리학을 총결 정리를 해서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주의죠. 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했는데, 주의 같은 사람은 그 삼국, 그 위진남북 주시 때 삼국 있죠. 삼국에서 이제 정통을 뭘로 보냐,
촉하는 오죠. 촉하는 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남송이나 촉한이나 피난 정권이거든. 남송은 금한테 쫓겨나온 거. 그다음에 촉은 그 당시 위한테 쫓겨난 정권이죠. 물론 이제 그 약간 상황은 다르죠. 유비라는 사람은 이제 그 한나라 후손이라고 하지만 좀 계보가 상당히 무용한 막연한 그 사람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거 비슷한 점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송대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송대 이제 그 서민사회나 송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볼게요. 자, 당송사의 역사적 병역 관련된 내용 볼게요. 당송병역령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어떤 역사적 병역이 일어났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당나라 할 때 그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중국보다는 일본의 이제 학계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동경학파나 경도학파 이런 건데 요거 자체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건 전반적인 내용들만 적어놨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면 보충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당송 병역 간의 시대 구분과 연결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가 좀 다르죠. 경동학파는 이제 송나라를 근세로 본 방면에 동경학파는 왜냐면 송나라를 그 중세로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그 뭐냐면 강자종육사나 있는 내용에서 다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최근 문제 경향을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이거 요리에서는 좀 최근에서는 그렇게 강조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냥 한번 쭉 보충을 해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몇 가만 이제 얘들의 논쟁을 좀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지주전호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지주전호제와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송대 사대부와 관련된 논쟁이거든요. 지주전호제와 이제 송대 사대부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동경학파 그 다음에 누구야 경도학파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농업혁명과 상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한 것보다는 제 보충 자료가 좀 잘 돼 있어 갖고 보죠.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321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통 이제 송대 지배층을 어떤 사람이 사대부라고 하죠. 사대부. 사대부는 형세후 중소지주층 계층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대부라고 한다. 사대부의 특징은 뭐냐면 학자이자 관료요. 지주는 삼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중소지주라는 것들이 있죠. 경제지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또 관료용 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인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관료가 되고 간호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이용해서 지주가 되었다. 간호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그 앞에서 이제 관리가 되면 간호로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을 준다고 했죠. 연세권이나 명예권 이런 것들을 줘요. 선생님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 이들이 지주가 된 것이 뭐 이런 특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관료나 간호가 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지주였어요. 예. 어느 정도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관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뭐냐면 자기 땅을 확대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자와 피해시자층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입장일 때는 이는 치자죠. 그런데 황제의 입장일 때는 피치자야. 자기도 이제 통치를 받으니까 신하로서. 그렇지만 치자와 피치자 중에 어디에 더 의식이 강하냐면 치자로서 의식이 강해요.
그 밑바닥에 됐던 것이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공치주의죠. 공치주의라는 건 뭐냐? 천리를 그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죠. 성리학에서는. 근데 니다를 잘 받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와 사대부야. 그 니들 잘 받아내는 사대부들이 황제와 같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한당유학 때 그 정치는 청인상소에서 황제만 하도록 된 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이제 뭐냐면 치자적 입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치자 입장에서는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키고요. 황제의 명을 받아서 치자 입장에서는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 이 공치주의 입장에서 그 뭐냐면 가문이나 문벌보다는 국가 사회를 더 중시 여기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형이사적 성리학을 통해서 그 황제 독재 체제와 또 문신관료 체제를 옹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높은 모당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멀리 강호에 처하면 군주를 근심한다.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한 후에 기뻐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나오는데 공의식을 갖고 있죠. 시제로서 공의식. 자, 이건 이제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네. 위진남북조 귀족들은 개인과 가족, 나와 가족만 생각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를 더 우선시한단 말이야. 예. 그게 이제 송대 사대부의식들의 어떤 공의식의 반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사로서 사회중심계층 등장해서 지배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수당의 귀족 시대와 달리 출세 조건을 신분 능력을 둔 과거제도를 발달해서 사회평등을 확대했다. 물론 능력을 한다고 해서 완전 능력은 아니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지주로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유지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위진남북조 귀족보다는 또 수당대 귀족보다는 훨씬 더 능력주의 사회였다. 능력을 통해서 신분을 획득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대 사대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앞에 이제 동경학파하고 경도학파 간의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동경학파는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여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대부라는 게 그 송나라 때만 사용했던 그 용어가 아니다. 문헌을 보니까 전 시대도 계속 사용했다. 이거는 그 사대부라는 용어는 그냥 전반적으로 송뿐만 아니라 송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던 말로서 그냥 지식인들 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지. 요걸 뭐냐면 어떤 근세적 어떤 지식인 그다음에 그 계층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동경대학파는 좀 깎아내린 거고 보통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동계 이런 한의주의는 경동대학파의 유교를 따르죠. 성대 사대부라는 것은 종전의 문벌 귀족층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이제 뭐냐면 일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계층을 봐야 된다. 그 당대 송대 계층을 봐야 된다. 따라서 이 지배층은 그 이전의 지배층 경우와 구별되는 거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요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이제 이런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전호제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지주전호제라는 건 뭐냐? 지주라는 사람은 땅을 갖고 있는 거죠. 정원은 뭐예요? 그 땅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이게 임대인이죠. 임대인, 땅을 빌린 사람은 임차인 이런 관계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처럼 뭐냐면 경제적 관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만 얘기한 거고 요게 플러스 경제 외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주 전호제 관계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이게 앞에서 동경대학파와 근대 그 경도대학파가 좀 생각이 달라. 자, 대개 보면 이 경도대학파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 송대 그 뭐냐면 지주 전호제의 관계를 이걸 좀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봐요. 얘네들은.
물론 이제 지배 예속 관계도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적 전 시대보단 훨씬 더 경제적 관계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중세 시대를 보는 동경대 학파들은 그 중세 농노 있죠. 그 농노의 관계를 좀 연상시킬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 전호자의 관계를 이제 지주와 전호 관계를 예, 어떻게 이제 보냐면 얘네들은 경제 외적인 관계를 좀 더 부각시켜서 봐요. 그래서 중세 농노와 좀 비슷한 걸로 그 송나라 때의 어떤 전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학파가 위견이 좀 달라요. 예. 요거 관련돼서 이제 신동기에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살펴볼게요. 자, 앞부분 이제 당나라 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고 송나라 때 넘어갈게요. 자, 송대는 이제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후의 존재 양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부터 설명하기보다는 요 뒤에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동경학파는 앞에 이제 그 의견이 다른다 했죠. 동경학파는 송대의 장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한 곳에 집중된 있는 대규모 장원, 그러니까 중세시대 당원을 영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경도학파는 많은 장원인데 당나라와 달리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된 장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동경학파는 이 장원에 일하는 사람 누구냐? 이걸 이제 중세 그 농노와 비교하죠. 그래서 전원 토지에 예속돼 있고 수전 전기이다. 네. 자, 이 수전 전기가 뭐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있죠. 경작지를 매각할 때 지주에게 강제로 매각된 전기들을 수전 전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농도하고 비슷하잖아. 경기 외적인 관계가 강하죠. 자, 이에 반해 경도학파는 이게 이제 장원에서 알고 있는 거는 대등한 계약적 관계다. 어, 그래서 이들은 자유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뭐냐면 실증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는 두 학파의 의견들이고 한번 이제 어떤지 조사를 해봤어.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전후의 존재 양태는 후진 지역과 선진 지역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후진 지역과 선진 지역 차이가 있다는 거죠. 후진 지역,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천, 호남, 호북,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 후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후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주가 많은 전후를 지배하고 인신 예속적인 수전 전객 같은 인신 예속적 지배를 가지고 있더라. 요거는 어디 의견이 맞아요? 동경학파 의견들이 맞죠? 근데 선진 지역 강절 지역, 이건 오늘날 그 장강 하류 지역이죠. 이런 선진 지역에서는 영세한 분작 소작이 있고 상대적으로 인신 예속적 지배 약화가 약하더라. 그래서 어떤 학파의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예,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지역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송대 전후의 법률적 지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11세기 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전어나 양민이나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어나 지주나 다 똑같은 양민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11세기 후부터는 좀 법이 바뀌어갖고 전어의 주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민도 한 등급 가중됐고요. 지주와 전어에 대한 범죄는 장제 이하로 면제를 받고 도제 이상으로는 한 등급 강화인데 이건 뭐냐면 지주가 벌을 전원한테 벌을 할 때는 지주가 이제 뭐냐면 전원을 해코지할 경우에는 지주가 받는 이제 뭐냐면 벌은 한 단계 낮게 받는 거야. 근데 전호가 똑같이 지주를 해칠 경우에는 또 전호는 한 단계 등급을 더 뭐냐 가중처벌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와 전호는 이게 보니까 불평등한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학파는 동경학파예요. 이거는 지주가 전호한테 지주가 전호를 인신지배적 예속 관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경도학파는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오히려 그게 뭐냐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 당시 지주의 어떤 권위라든지 지위가 전후 떨어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주의 어떤 권위나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호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을 한 거다. 오히려 이것은 지주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갖고 해준 거다. 오히려 전호의 위치가 높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냐면
누구의 학파냐면 경도 학파의 의견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학문적인 논제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동경학파와 그다음에 경동학파의 어떤 위기 달라. 그래서 여기 지주는 전후에 대한 법적 우위로서 전후는 지주에 대한 신분적 예속 관계를 했다라는 게 동경학파고요. 오히려 거꾸로 전후의 지위가 점점 강해지고 지주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니까 국가 공권을 개입해서 지주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거다. 오히려 이건 전후의 어떤 지위 상승을 방증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경도학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도 다 적어놨어요. 예. 여기까지 쭉. 그래갖고 이제 쭉 있고 이제 뭐 초여정의 연구해갖고 뭐 강장법, 합종법, 뭐 조련법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몇 년 전까지는 요 내용까지 다 했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객관식 나올 때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기가 힘들어. 예. 이 정도 수준에서. 예. 나와도 이제 뭐 맞출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예. 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일전 양주제 성립과 완전 항조를 좀 볼게요. 요거. 보통 일전 양주제라는 것은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송대 그 명대에 확립됐다고 보세요. 명나라 때. 근데 이제 이건 명나라 때 확립된 거고 언제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송대에 보이기 시작해요. 일전 양주제가. 그래서 일전 양주제가 송대에 보여가지고 명대에 확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호권의 어떤 성립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경작권과 소유권의 이제 뭐냐면 구별 용어가 등장하는데 송대에 경작권을 이제 의미할 때 전면, 전피, 피전이라고 하고요. 소유권을 의미할 땐 전전, 정골, 정근이라고 해요. 예.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회에도 보인다는 거죠. 경작권과 소유권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송나라 때 왜 경작권과 뭐냐면 소유권이 분리되기 시작했냐? 이 형세후를 중심으로 한 대토주의 소유가 발달되면서 자영농민이 골략이 가속화되고 전원화 추세가 이제 행해지는 한편에서 형세후가 지배율 강화에 대해서 전원을 포함 항체 지주, 자영농이 중심되어 공동체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형세후는 이제 중소 지주층이고요. 그 다음에 전호와 여기에서 말하는 항천 지주는 소지주죠. 그래서 이제 형세후의 어떤 대응해갖고 전호와 항천 그 소지주들이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돼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주개코제 호등제를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개코제는 주와 개코를 나눠서 주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당나라 때 9등급을 했는데 이건 5등급에서 주만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주와 개코가 어떤 사람들이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예. 그 정도만 이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것은 일전 양주제, 일전 양주제가 언제 성립됐냐? 송대 맹하기 때 성립돼 갖고 명대에 확립됐다, 일반화됐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산업생산 발전과 사회구조 개편을 볼게요. 자, 송대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일단 상업이 발달되면 정근대 시대 때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돼. 농업 생산이 늘어나야 돼. 그리고 이 농업 발달된 농업을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잉여 인구와 잉여 생산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도시에 올라와서 상공을 발달시켜요.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상업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뭐 그냥 10년, 20년 만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보통 100년에서 200년 시간을 가지고 일어났죠. 그래서 당나라 이제 중기 때부터 해갖고 송나라 때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당송 병역론 관련돼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당 중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쭉 이어졌던 이제 이 농업혁명을 보죠. 농업혁명 관련된 내용 예전에 우전, 뭐 전동도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죠, 이 부분은. 자, 당 중기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계속 이제 뭐냐면 그 농업 생산이 증대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어디 지역이냐? 강남 지역에서 많이 이제 하죠. 그래서 저지를 뚝으로 막아서 개간하는 형식으로 우전과 위전이 개발됐다. 자, 우전과 위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강남에서 이제 개발된 주로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 돈 형식이죠. 그래서 호수에 물을 좀 약간 빼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논으로 만드는 수전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우전 위전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계구들이 발달됐죠. 그래서 쟁기, 설해, 가래, 용굴차. 용굴차는 도량에서 논으로 물 떠오는 기구인데, 용굴차가 이제 가끔씩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송나라 설명할 때. 예. 그 용굴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많이 사용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용굴차가 좀 쓰기가 좀 그래. 예, 이게 우리나라도 많이 쓰려고 했는데 기록에 보면 이게 도입은 됐는데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곧 그게 뭐냐면 중국처럼 땅이 낮은 평지 땅이 아니거든요. 다 산을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용굴차가 뭐냐 도입돼도 물을 퍼오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수리시설 같은 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윤작이 발달됐다. 윤작이라는 것은 한 해에 2번 농사 짓는 거냐 다른 작물로 해서요. 그래서 밭농사는 2년 3무작, 농농사는 도와 맥. 그러니까 이제 쌀하고 맥은 보리죠. 이모작이 있다. 이모작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거예요. 이모작은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이미 시작돼서 송나라 때 뭐냐면 확대됐는데, 이모작이 나오면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양법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쌀 농사도 그 뭐냐면 다양하죠. 품종이. 예. 그래서 조도와 중도, 만도 등 쌀이 있는 시기에 따라서 뭐냐 조도, 중도, 만도가 있는데, 조도는 빨리 익고 중도와 만도는 좀 늦게 익는 거죠. 예. 그 중에 조도 중에 이제 널리 유행되기 시작한 건 점성도예요. 점성도. 예. 이거 베트남 남부에서 들어온 거죠. 베트남 남부의 그다음 점성도, 네, 그 점성도 또는 참파로라고 해요. 베트남 남부가 그다음 참파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성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남송 말기 때 이기작도 도입됐어요. 이기작. 이기작은 뭐냐면 한 번 쌀을 2번 농사 짓는 거. 같은 작물 한 해에 2번 농사 짓는 거야. 예. 이기작은 이제 남송 말기 때 그 당시 몇 개 지역에서 보였다가 나중에 명나라 때 일반화되죠. 음, 이렇게 있고, 근데 점성도는 맛이 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떨어져 갖고 맛은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뭐랄까요?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예, 쌀들이죠. 빨리 익으면 익을수록 뭐냐면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이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에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나 냉수에도 가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 뜨거운 햇빛에서 뭐냐면 많이 병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이 되게 높다는 거, 이런 이제 뭐냐면 장점이 있죠. 그래서 도시민들이나 일반 농민들 실용으로 있다, 사용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가축사료 사용하고 있죠. 너무 맛이 없어요. 맛이. 예. 하여튼 정성도는 특징 때문에 많이 생산되고 빨리 익고, 그다음에 가뭄이나 이런 그 가뭄이나 흉년에도 되게 강하고, 그다음 병충해에도 되게 강한 그런 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개간사업 시기법 이학법이 발달됐다. 요 관련돼서 96년도 기출문제 언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지방이 개발됐는데, 강남지방은 이미 위진남북치 시대부터 당나라, 송나라 때 계속 개발이 돼요. 예.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말기 때 그 강남의 인구가 강북을 능가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송나라 때 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송 초기 이래로 국가에 위해서 적극적 농업 장려가 정책 실시했고, 농정가 수의사업 등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한성 시법에 3사 조례사를 설치하고, 왕한성 시법 안에 이 3사 조례 설치하면서 그 뭐냐면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왕석 개혁 관련된 내용들 연상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부에서 했던 개혁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농전수입법하고 그다음에 어전법이죠. 농전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강북 지역에서 했던 거고, 강북이 아니라 강남이죠. 거꾸로 했죠. 어전법은 이제 강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농전수입법 한편 정토의 부흥과 수익시설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대시킨 거야. 우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요. 어전법은 어전사라는 관점을 두고 증수기로 하천 진흙을 이용한 토지 개량법인데 이건 이제 강북에 이제 한강강 유역에 진흙들이 많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했던 법이다. 예. 그래서 농전수입법하고 어전법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에 델타 지역에 그 당시에는 성나갔던 양쯔강 하류 지역이 그 당시 어, 곡창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양절 지역이라고 하는데 절강성 강소송 일대죠. 그래서 중국 최대 미국 생산지로 선정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그 표현이 뭐냐면 소후속 천하족이다. 네. 소주와 이게 호주가 쑥은 뭐냐면 풍년이 들면 천하가 만족한다. 이런 말이야. 그만큼 이제 요 지역에서 상당히 곡창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이 하는데 보통 이제 당나라 때부터 인구 이동이 하죠. 주로 이제 하북 지역 인구가 강남 양쯔강 델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5대 식국에서 송대가 되면서 그 강남과 강북의 인구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아까 7대3 정도. 그리고 행정구역도 그 뭐냐면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이 남송 쪽에서는 그 북송의 남송 이게 북송 때는 여기 강남의 행정구역이 강북의 행정구역이 더 많아요. 예. 로의 배치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노가 얼마나 배치하는 걸 까먹었는데 하여튼 강남의 노가 강북의 노를 압도했다. 노라는 것은 송나라 때 최고 행정구역 단위죠. 지방행정구역 단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상업혁명 넘어가기 전에 여기 좀 약간 빠진 게 있어갖고 좀 할게요. 이게 자, 송대 농업혁명의 여기 중심지가 여기였다. 지금 데이터 하류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그 뭐 여러 수의전들이 나오죠. 이 명칭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위전, 우전 여기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농소도 발행됐는데 여기 보면 재민요술이라는 용수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재민요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죠.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중구가 인구가 강남에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맥도 같이 들어왔어. 맥도 강남에. 그래서 이항법이 이제 널리 보유되는데 대개 맥 같은 거 보이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에게 이제 뭐냐면 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들이 다 갔죠. 그래서 맥작이 널리 보급됐다. 요걸 좀 기억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제 뭐냐면 지역 특산물도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의 결과로서 이제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달과 농산물 상품화로 지주제가 발달됐고, 자,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지주제는 세수의 안정된 확보 이점 때문에 적극 보호를 했다. 예. 그리고 대토지 소유가 발달됐고요. 그래서 지주와 직접 생산자 전후 간의 관계가 새로운 변화에 나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 경영관계 형성, 그 다음에 부재 지주 등장, 전후의 지위 상승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상업도시 발달, 상위층 문화, 원거리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일어난 상업혁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농업의 중심이 하북 지방의 반농사에서 강남 중심의 어떤 벼농사로 뭐냐면 전환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전 교과서지만 이제 유동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일 때, 농업혁명 관련된 내용일 때,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대 상업혁명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송대의 상업혁명이 이제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보면 배경을 보면 강남 개발에 위한 생산력 증가, 지주 전호제에 의해서 농민의 자율성이 신장돼서 농민들이 상업활동이 증가됐고 소비 인구의 증가, 특히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농산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서민생의 다양화를 위해서 수요가 폭발되고 증가하여 다양한 제품이 상품화를 촉진시켰고 해상무역의 발달 등등을 볼 수 있죠. 상품작물 재배도 등장을 했고 그중에 상품작물 중에 제일 이제 상품화됐던 것이 음, 쌀이죠. 쌀. 쌀. 그래서 이 미국의 상품화 활동에서 쌀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히 됐고요. 쌀 시장이 성립되면서 쌀을 전문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대상도 출연됐다. 그다음에 지역적 분업화, 대운하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시작권이 형성되면서 상호 분업 관계가 나타나 지역적 특산지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급자족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각 지역마다 특산물들을 비교 우의 특산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원거리 무역을 통해 교환을 해서 하는 그런 이제 뭐냐면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차와 소금의 전매. 차와 소금의 전매는 위에서 국가의 수요가 막대했으며 차상과 영성도 대자본을 축적하게 됐다. 자, 차 소금 전매법 관련된 내용은 당나라하고 비슷해요. 당나라는 초창기 때 감매법이었다가 통상법으로 바뀌었죠. 앞에 여기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송나라도 마찬가지야. 송나라 때도 초기 때는 감매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상법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이제 비슷해. 그래서 통상법 바꾸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차 판매권을 이런 주력 그래서 초를 판매해 갖고 차 판매권 팔면 그 판매권을 얻게 된 이제 차상가 영상들이 예, 이걸 유통시키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제품의 상품화 해가지고 견직물, 마직물, 도자기, 제지 등 그 당시 그 수공업도 농촌에 발달하여 주요 상품으로 등장했는데 견직업 소비의 증가로 도시와 농촌에서 다 같이 발달해 상품화됐다. 예. 여기 눈여겨볼 게 견직물하고 마직물인데 견직은 뭐예요? 견직은 비단이죠, 비단. 그럼 마직은 뭘까요? 삼배야. 그 비단은 이제 주로 귀족들이나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삼배는 일반 평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면직이 왜 없을까? 면직은 원나라 때 일반했어요. 원나라 때. 중국의 기록에 보면 면직물도 이제 원나라 이전에도 있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상품화되고 널리 확산된 거는 원나라 때야.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원나라 말기 때 고려 때죠. 고려 말기 때 이 당시 이제 몽고 그 원나라부터 이 면직을 이제 수입해 갖고 그 목화를 수입해 갖고 이제 키우고 면직물이 확산이 됐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료로서 수공업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기구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직기 같은 것들 그걸 만들 때 이제 제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천을 만들 때 뭘 사용했냐? 석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좀 눈여겨요. 석탄.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석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목탄을 사용해 갖고 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석탄을 이용해 갖고 제철을 했어.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석탄을 이용해 고 제철 사업에 이용해서 제철 사업을 한 거, 제철 천을 만드는 거는 어 그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요. 산업혁명 때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때인데 요때가 몇 세기예요? 10세기, 11세기 때는. 이미 이제 유럽보다도 거의 700~800년 동안 700~8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석탄을 이용해 갖고 제철을 했다. 그때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대무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규모에서 종래 비단길을 거쳤던 시대와 달리 비교되지 않고 왜냐면 이 비단길을 잘 이용하지 못했죠. 왜냐면 송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때문에 서역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로 바닷길, 해상길을 이용했어. 그래서 그 무역항이 발달되게 하면서 강주나 항주, 천주 주로 이제 강주, 항주 이런 지역은 이제 주로 강남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정부는 특히 강주 항주에 시박사를 둬서 세관을 두고
무역산물 전단 통했다. 자, 여기서 시박사라는 것은 이제 당나라 때 만들어져 갖고 당, 송, 원, 명, 요런 시기 때 이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과 상업 조직을 볼게요. 자, 상업 발달은 상인층의 분화와 상업 조직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래서 이제 상인도 이제 직능에 따라서 분화되고 여러 종류가 등장하는데 행상이 객상들이 등장하고 객상은 원거리 상인 집단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원거리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크고 대규모 생산을 또 대규모 그 물건들 운반해야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본 규모도 크고 상업부기나 주상 같은 대규모 사업 경영도 발달됐어요. 네, 얘네들 객상. 그다음에 이제 자고는 이제 뭐냐면 소매상이죠. 네, 소매상. 그리고 객상과 이 자고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상이 있어. 예. 그래서 아행, 악해 이런 것들인데 객상과 자고를 연결시켜 중개업으로 아행과 악해가 있다. 그 객상은 되게 이제 다른 지역 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들어오려면 중간 상인들이 필요해. 이 중간 상인들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고 중간 상인들은 이걸 또 자고에게 넘겨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됐던 것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점호와 점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매업과 창고업 같은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인 조합도 되게 분화됐는데 요 관련된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걸 이제 좀 약간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상인 중에서도 이제 뭐가 이제 발달됐냐면 이제 그 쌀 상인들, 예. 미국이 상품화되면서 그 당시 송나라 때 미상들이 분화된 걸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게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쌀 상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지역, 쌀 생산 지역이죠. 쌀 생산 지역을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농촌의 쌀을 이제 뭐냐면 모집을 하고 거기를 모여가지고 그다음 객상한테 넘겨요. 네, 객상한테. 그러면 객상들이 이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예를 들어서 이게 절강성이라면 저쪽 사천성 쪽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 사천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 요때 이제 중간에 또 중간상인들이 끼어요. 그래서 미아에는 대상이지만 그 지역의 대상인들 중간상이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미포 소매상에 넘기죠. 자, 이런 이제 뭐냐면 쌀 생산 어떤 그 상인들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좌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요 정도 제 예를 든 거고요. 자, 요거 제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송대상의 분화, 아까 미상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상인들 분화인데, 요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촌에서 뭐냐면 이렇게 그 생산물을 모은 다음에 농산을 모은 다음에 객상한테 주고 객상은 또 그 지역 상권에 있는 그 도매상을 넘기면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에 넘기고 그다음에 박상이 있는데 박상은 외국에 갖다 파는 상인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물량이 점점 커지니까 단순히 물품 거래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되는데 자, 화폐 경제를 사용했던 게 뭐냐? 동전이죠. 동전.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본이 경제 체제예요. 예. 구리죠, 구리. 그래서 구리를 이제 이용하는 동본인데 이걸 이제 녹여서 동전으로 만들죠. 일정한 형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당말부터 해서 당나라 때 송나라까지는 동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은은 언제 사용했냐? 은은 나중에 이제 원의 가독을 거쳐 가지고 언제 명천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은은. 은본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본이 하니까 동본이면 하니까 동전만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은본이 하니까 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화폐의 주요 이제 기준을 그 동본이에서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은을 바꾸는 체제고요. 명청 때 은본이는 은을 기준으로 해서 동전과 금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다 금, 은, 동은 어느 시대에 다 쓰이는데 어디를 더 많이 쓰이고 어느 걸 화폐 기준으로 삼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송나라에서는 동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동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은의 가치를 평가를 했어요. 이게 좀 다른 거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동전 가지고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화폐가 저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특히 세패라는 명목으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 무역으로 또 빠져나가고. 동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지폐나 그다음에 신용화폐 이런 것들도 이제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화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전을 먼저 볼게요. 당말 올해 물량화 화폐 제도를 정리하고자 동본위 정책으로 통화 제도를 이제 통일했고요. 개헌할 때 이제 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 동전이 주조됐다. 송원통보, 태평통보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송원통보, 태평통보 송전은 그 당시 뭐와 이제 비슷하냐면 달러하고 비슷해. 거의 이제 기축통화예요. 왜냐하면 송나라가 그 군사력은 약하도 경제력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고려라든지 뭐 여러 유목 국가들 요금가 또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기축통화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빠져나가. 예.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되는 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불구하고 화폐 수요 증가, 그다음 대외무역 증가.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나 금나라 때 뭐냐면 서화에 대해서 세패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전이 이제 부족 형성이잖아요. 전황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일본 당시 이제 일본은 그 가마쿠라 막부였죠. 가마쿠라 막부에서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자기 동전을. 근데 신뢰도가 확 꺼지니까 동전은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만든 동전을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어디에 쓰냐면 송나라 동전을 수입해 갖고 써요. 예. 남의 다른 돈을 수입해 갖고 쓴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이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황 초래되니까 전황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동전이 모자르는 현상을 정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타기 위해서 금과 은의 유통을 활발하면서 동본위제에서 은본위제로 나갔고 지폐와 어음을 발달을 갖췄다. 근데 주의할 것은 금, 음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본위, 은본위제를 나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동본위제래요. 지향을 한 거예요. 지향. 예. 전환을 하려고 했다. 시도, 네. 지향 이 정도 의미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송나라는 동본위제도고 동이 모자라니까 은본위제를 나가려고 했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완전하게 은본위제로 넘어가게 된 것은 앞에서 얘기한 저 명청시대 때예요. 명청시대. 자, 동전이 이제 부족하니까 지폐를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지폐가 교자와 해자가 있어요. 교자는 이제 북송시대 때 사천성에서 민간업자들이 발행한 수표였는데 이게 널리 유행되니까 정부에서 이를 지폐로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런데 북송 말기 때 시종 때죠. 난발로 가치가 하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자를 볼게요. 해자는 이 정부가 발행했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기월 따지면 이제 북송시대 청구라는 대도시 금융업자가 이제 수표를 발행한 건데 실제로 널리 이제 지표를 사용한 건 남송시대예요. 해자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남발력 가치가 하락됐다. 네. 그래서 교자와 해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보급의 결과 상업이 발달되고 농산물의 어떤 상품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조세는 기본적으로 그 양세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양세법을 이제 따랐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양세를 허물라고 했죠. 토지세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리라는 세금을 이제 따르죠. 동종납. 그래서 전매품에 대해서 세금과 이 밖의 상품 전반에 가서 상세로 주 대상인들이 부과했다. 예.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양세 부담에 따라서 이제 주어와 개코로 구분했다. 예. 그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주어, 부담할 수 없으면 개코 이렇게 부담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인두세도 있었다.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언급했죠. 인두세는 뭐랄까요? 인두세는 이제 그 성인 남자들 부과하는 건 양세법 당시 만들 때는 없어졌는데 송나라 때 다시 또 생겼어. 이 법이 이 세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세법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세나 임두세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걸었다, 잡세들을 걸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대 상업자본의 맹아 보면 되게 이제
송대 상업자의 맹아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는 이제 송대 근세론자, 경도학파죠. 그래서 이제 있고 송대 중세론자는 좀 부정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상업혁명 자체가 이제 뭐 경도학파에서 주장을 한 거고, 요때 이제 상업혁명 때 상업자본이 형성됐다. 상업자본은 뭐예요?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상업자본이라고 하잖아. 산업자본은 좀 더 발달해 갖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건데, 보통 이 상업자본은 맹아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유럽의 이제 그 뭐냐면 자본주의 발달 사에서 되게 이제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나서 상업자본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절대왕조의 상업자본 형태가 이제 있어야 돼. 발달 단계상. 그래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대 근세론자들은 어떻게든 이게 근세론 자체가 근대적 요소를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이 이미 이때부터 등장했다. 맹아가 싹이. 그래서 이것이 맹아의 송나 때 시작해갖고 뭐 명나라 때 명청 때 이제 상업자본 확대됐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 송대 중세론자들은 대개 보면 이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도지에 대투자했기 때문에 금융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자본의 집중 형상을 짓는 데서 상업자본의 어떤 맹아적 형태의 합본 형태까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집중은 됐지만 합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곳을 이제 합쳐가지고 단순히 이게 자본이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는 합쳐갖고 하나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해갖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관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송대 도시의 구조적 변화 볼게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기출문제. 자, 송나라 도시를 알기 전에 당나라 도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있는데, 자, 요거. 자, 당나라 도시는 송행 상업 도시죠. 근데 당나라 도시는 정치 군사적 도시 성격이 강해요. 정치 군사적 성격이. 그다음에 방시제를 조직했다. 방시제가 뭐냐면 이게 장안 같은 건 이제 보면 장안의 주대에 입각해서 도시 교육을 했어요. 계획 도시죠. 그래서 북쪽에는 항공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동서로 해서 주작되는 큰 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방을 둬요. 방을. 방 중에 이제 뭐냐면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을 설정하죠. 이걸 시라고 해. 그래서 보통 강남에서는 시가 두 가지 있죠. 동시, 뭐 서시 이런 식으로. 딱 그래서 시에서만 뭐냐면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도록 동시, 서시 이렇게 두 군데 있죠. 낙양 같은 게 세 군데 시장을 둬요. 그리고 이 방이라는 건 뭐냐? 방이라는 것은 직업별, 신분별 따라서 모여 살도록 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보면 좀 약간 고급 아파트 있잖아. 고급 아파트 가보면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노단한 벽을 이제 쌓고 그러잖아요. 예, 담장 있고 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뭐냐면 도시의 이제 방을 가르는 어떤 각 같은 높은 뭐랄까 뭐라 좀 담을 쌓고 여기 방 안에 담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여문을 만들어요. 여문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방 안을 외부한테 뭐냐면 통화도록 하죠. 근데 여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새벽 12시인가요? 11시인가? 예. 밤 11시, 12시에 닫아. 그리고 나서 5시에,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간 통행을 하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다란 벽을 쌓고 방문을 만들었고, 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은 새벽 시간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시방제라고 해요. 네. 시하고 방을 놓고 도식을 했던 거죠. 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방에는 또 니를 둬, 구획을 둬. 그래서 이걸 방리제라고 해요. 또 방리제. 네. 그래갖고 이 시방제와 방리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을 통제하고 상업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행이 있었어요. 당나라.
그래서 동업자께 행위 있어갖고 그 행후부터 정부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았어. 그 물품에 대한 그 도시 안에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길드하고 이제 비슷하죠. 길드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되고 이제 통제됐던 이제 당나라 도시들이 통나라 때 보면 이제 반대로 가죠. 당나라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도시 운영이 폐쇄적인 데 반해서 통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이야.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침에 방시제죠. 방시에 붕괴돼. 그래서 방하고 시를 두고 방은 이렇게 뭐냐면 통일을 하고 시도 이렇게 해서 여기만 물건을 갖다 팔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붕괴돼요. 그 원인이 됐던 게 초시야. 초시라는 건 뭐냐? 간의 허가 없이 도시의 성곽이나 농촌의 교통 유지에 노점시장 근처 형성된 노점시장으로서 거기에 점포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실량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도시라면 도시 외곽에 길목에 이런 것들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간에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이죠. 시장이 형성되니까 여기에 뭐 집이나 이런 가옥 같은 게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원래 도시 외곽에서만 있었는데 도시 안까지 파고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송대 도시들이 성 밖에서 초시가 번성되면서 초시는 자연 상업활동 풍조와 성인 그 성 안의 도시까지 파급되었다. 그래서 방해 벽이 허물어지고 자연 점포가 설치면서 거주지와 상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서시 딱 두 군데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지고 방들이 없어지고 이제 아무데나 장사를 할 수 있어. 예. 아무데나 거주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하는 관할 구역을 뒀다. 뭐 이 정도. 근데 관할 구역 둔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염을 만들어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이제 뭐 그 것처럼 뭐 어느 지역은 누가 관할하고 어느 이제 경찰 조직, 치안 조직이 관할하고 어떤 조직은 치안 조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치안 조직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 치안 조직. 자, 도시의 변화를 볼게요. 거래 제한 구역이나 야간 영업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고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업이 가능했다는 거. 그다음에 와사라고 해서 이거 가끔씩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종합연회시설 번화가 있었고 그 와사 안에 뭐 요리집도 있고 군안도 있고요.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 서민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었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당시 송대 도시들 이제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맹원의 동경몽화동과 장택단의 청명상화도예요. 요거 교과서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그 동경몽화동은 교과서에도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나오고 기출문제 나와요. 기출문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내용들 보는데 먼저 동경몽화로는 뭐냐면 동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 카이펑 개봉을 의미하죠. 개봉의 이제 옛 모습을 그림 한계하면서 쓰는데 맹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북송에 살 때 말기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예전에 젊었을 때 동경 개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만약 기록한 것이 동경몽화동에 있고 그래서 잔택단의 청룡상화도 뭐냐? 청룡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어요. 중국에 청룡도의 모습, 청룡절에서 청룡절 때 이제 청룡절 때 그 당시 카이풍의 모습을 그린 거야. 근데 이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쫙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쫙 퍼지면 100m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수도 카이풍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의 그 대도시였는데 앞에서 얘기한 카이풍은 그 대운하의 어떤 중심지죠. 그래갖고 5대 때부터 계속 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폰 관련된 모습들을 쫙 그린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당시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큰 뭐냐면 도움이 됐다. 그냥 보여주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뭐냐면 리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요런 것들이죠. 청명상화도.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뭐 황수거기도 있고 정육중도 있고 요정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모습들 상당히 잘 그려놨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시의 종류인데 이게 좀 안 나왔네. 요거 좀 설명할게요, 보충 자료에서. 자, 보통 이제 그 송나라 때 시가 발달됐죠, 도시가. 도시의 발달 과정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데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된 도시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초시였다가 초시가 더 커지면 진시가 되고요. 진시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 션이 설치되는 거야. 예. 그래서 도중 농촌 시장 형식으로 초시와 촌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반농촌 도시, 그 읍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 점, 보, 곡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갖고 초시와 현성 중간에 그 교통 요충지나 물자 집산지로 발전됐다는 거. 기타 이제 특수한 시장도 있었는데 뭐 묘시 같은 게 있어요. 묘시. 그거는 도지시, 토지신이나 도교, 불교 같은 제례를 부수해서 개최된 제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물품을 갖다 파는 그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특산물 같은 건 약시, 그다음에 약을 이제 파는 이제 그 시죠. 향시, 잠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잠시는 이제 비단이죠. 비단 잠자니까. 예.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67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은 67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업조합의 변화를 볼게요. 원래는 이제 그 당나라 때는 횡이 상업 독점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횡이 상업 독점권이 폐지됐다. 아, 그래서 이제 횡이 뭐냐면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까지 횡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횡의 일부 중에 국가로부터 이제 위탁 판매를 이제 받아가지고 또는 뭐그 여러 가지 물건을 구해오라는 이제 요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품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할 때 간수품, 간에도 필요한 그 물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아직까지는 국가 통제를 받았다. 다만 독점권이 폐지됐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공업조합이 자기 등장했죠. 당나라 때 행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 수공업조합이 자기 등장했다. 네,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송대 지주제의 관점인데 요거 아까쯤 했던 건데 여기 갑자기 이제 있어갖고 넘어갈게요. 요건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좀. 그다음에 송대 서민문화 발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서민문화 발달 관련된 내용은 문화사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